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곳이죠.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원에 다소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예상보다 당겨지는 것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포인트는 관련 내용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권용욱 기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곧 금융통화위원 구성에 좀 큰 변화가 생기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춘섭 금통위원이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에 발탁된 데 이어서 내년 초순에 2명의 금통위원이 추가로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요. 예. 이것을 계기로 내년 중순부터는 금리 인하 분위기가 급물살을 탈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금통위원 교체에 따라 당초 시장이 예상하던 금리 인하 시기가 대폭적으로 앞당겨지거나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네. 하지만 내년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장에서 좀 거론해 왔는데 내년 중순쯤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가 좀 일고 있습니다. 네. 먼저 박춘섭 금통위원이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고요. 네, 박 금통위원은 올해 4월부터 임기를 시작해서 7개월여 만에 금통위원을 그만두게 됐는데 네. 최단기 금통위원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습니다. 네네. 금통위를 떠나는 것은 박 의원뿐만이 아닌데요. 내년 4월로 조윤재 서영경 의원의 임기가 마무리됩니다. 이 두 사람까지 퇴임을 하면서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전원은 현 정부 임명 인사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네네. 다시 말해서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금통위원 7명 가운데 3명이 교체되는 거고요. 내부 분위기가 크게 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교체되는 위원 대부분이 이제 통화 긴축 정책을 선호하는 매파 성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만큼 앞으로 금통위의 매파 색채도 다소 옅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도 나온다고요. 네, 대표적으로 조윤재, 서영경 위원 두 사람이 매파 성향으로 분류가 좀 되는데요. 네. 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에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당시에 소수 의견으로 금리 인상을 주장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서영경 의원은 최근 2년간은 소수 의견을 내지 않았지만 지난 2021년 10월에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할 당시에 소수 의견으로 금리 인상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네. 박춘섭 의원은 취임 이후 진행한 5차례 금통위에서 소수 의견을 내진 않았는데 시장에서는 다소 좀 중립적이지 않았냐, 중립적인 위치였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매파 위원 둘에 중립 위원 1명이 나가고 그 자리를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을 선호하는 비둘기파가 채울 것으로 보는 겁니까? 네,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현 정부에서 임명되는 금통위원들은 비둘기파 성향을 띠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기대 섞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고금리 장기화로 형성돼 있는 현재 금통위 판도가 한순간에 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5월 정도에 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하면 한국도 그와 비슷한 시기에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거론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채권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 금리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좀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네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에 따라서 한은의 금리 인하가 물론 더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런 의견도 좀 나오는데 이창용 총재의 입김이 금통위 내부에서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금통위원은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해서 총 7명인데 부총재의 경우에는 보통 한은 집행부 의견을 대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은 총재와 의견이 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남은 금통위원은 5명인데 그중에 이제 3명이 교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통위원들이 새로 임명이 되면 보통 임기 초반에는 자신만의 색깔을 잘 드러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금통위원 내부 분위기에 좀 편승하는 경우가 그동안 실제로 많이 있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4월을 전후로 이창용 총재의 영향력이 극대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한국은행 관련 소식이었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11월 수출 7% 증가, 반도체도 16개월 만에 증가 전환. 이 지난달 수출이 작년보다 늘어나면서 2달 연속으로 수출이 플러스를 이어갔다고요. 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의 11월 수출입 동향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11월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약 8% 증가해서 10월에 이어 2달 연속 플러스를 보였습니다. 네. 우리나라 월간 수출이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무려 12개월이나 계속해서 감소를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2달 연속 이제 플러스를 보이면서 반등 모멘텀을 좀 갖춰가는 모습입니다. 네.
네, 그런데 무엇보다 이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점에 눈길이 갑니다. 네, 반도체가 그동안 우리나라 전체 수출 부진의 어떤 핵심이었죠. 11월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로 약 13% 증가를 했는데요. 네. 반도체 가운데서도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한 40% 가까이 급증을 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지난 10월 이후 반도체 고정 가격,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고정 가격이 상승하면서 11월 들어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정부는 이게 스마트폰 신제품과 인공지능 서버용 제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반도체 수출이 계속해서 개선된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반도체는 그렇고 이 다른 품목들 수출 현황은 어땠습니까? 네, 그동안 수출 호조세를 보이던 품목들은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데요. 예. 자동차나 일반 기계, 가전, 선박 같은 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전기차 수출이 좀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예. 11월 자동차 수출 금액은 역대 11월 가운데 가장 높았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됐고요. 네. 또 최근 수출이 부진했던 품목도 수출이 플러스를 보였는데요. 석유화학, 바이오 헬스, 2차 전지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동안 잘 나가던 것들은 더 잘 나가고 부진했던 것도 이제 잘 나가는 걸로 바뀌고요. 네. 이렇게 수출은 늘고 반대로 수입은 줄면서 무역 수지도 흑자를 냈다고요. 네, 11월 무역 수지가 38억 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는데요. 네. 최근 6개월 연속 흑자이자 11월 흑자 규모가 지난 26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올해 이 연간으로도 혹시 수출 흑자를 기대해 봐도 되는 상황입니까? 네, 한국무역협회가 올해 수출 실적을 평가하고 동시에 내년을 전망하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예. 우선 올해 수출은 작년보다 8%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네네.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4분기 들어서 수출 증가세와 무역 수지 흑자가 좀 이어지고 있지만 네. 연초부터 수출 부진의 그 깊이가 워낙 깊어서 연간 단위로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올해 수출이 부진했던 원인은 무엇보다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이 크게 부진했던 영향이 컸고요. 네네. 반도체만 살펴보면 수출이 작년보다 24%가 줄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모바일 폰과 PC, 서버 같은 IT 제품의 수요가 급감하면서 메모리 단가가 크게 하락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요. 네네. 반도체를 포함한 5대 IT 품목의 수출 감소가 총 수출 감소의 80%나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지역별로 보면은 중국에 대한 수출이 작년보다 23% 급감을 했는데요. 이것은 중간재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가 반등을 했다라고 하면 내년 전망도 좀 기대가 되는데 내년 전망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네, 수출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 8%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됐는데요. 예. 글로벌 IT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IT 제품이 전체 수출 성장세를 주도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됐습니다. 네. 수입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수입 단가가 오르면서 소폭 오르겠지만 수출 성장세가 더 크기 때문에 무역 수지 흑자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관측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주류의 기준 판매 비율 도입. 이 내년부터 국산 주류의 기준 판매 비율이 도입된다고 하는데 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쉽게 말해서 국산 술의 과세 기준을 낮춰 잡아서 가격 인하를 좀 유도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수입술과 형평성을 맞추겠다라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국내 제조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보다 높다라는 그런 문제는 꾸준히 좀 제기가 돼 왔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국내산 주류하고 이 수입 주류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달랐습니까? 네, 술이 만들어지면서 판매되기까지 크게 제조, 유통, 판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 국내 국산 주류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과정에서 모두 세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수입 주류 같은 경우에는 국내로 통관되는 시점에 과세를 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제조되는 것까지 이제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고 네. 국내 들어와서 유통되고 판매되는 것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산 주류의 세부담이 수입산보다 높다라는 지적이 나왔던 건데 네. 이런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내 주류의 과세 표준을 매길 때 그러니까 기준 판매 비율만큼 차감을 해주겠다는 게 이번 새로운 개정안의 주 목적입니다. 네. 그 기준 판매 비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네. 실제로 이렇게 기준 판매 비율이 적용이 되면 국내 주류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인데 네. 정부는 올해 안에 입법을 마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